제 채널 인생 이야기에서 새로운 작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죽은 사람에게서 아기를 낳았나 보지. 이웃들이 영안실 직원이 입양한 영안실 문 앞에서 발견된 아기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집 앞에 연구차가 멈춰 섰을 때 새날의 아침은 창밖의 참새들의 즐거운 지저귐과 집요한 햇살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햇살은 커튼 틈을 찾아 잠든 리자의 코를 간지럽혔습니다. 그녀는 한쪽 눈을 뜨고 시계를 보았습니다. 9시였습니다. 이불 밖으로 나와 조용히 커튼을 닫고 침실을 나섰습니다. 료사는 더 자게 놔두자. 아직 별장에 갈 시간은 충분해. 그녀는 속으로 생각하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리자는 부엌에서 소냐야, 일어나. 곧 저녁인데 아직도 자고 있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15분 후, 이미 세수를 마친 남편과 5살 난 딸 알리사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리자는 고개를 저으며 우리 별장에 가려고 했잖아. 라고 나무랐지만 그녀의 눈은 웃고 있었습니다. 딸은 의자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메뚜기 잡으러 갈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빠는 곧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을 지으며 너는 그들이 불쌍하지 않니? 혹시 아기 메뚜기들이 있으면 어쩌려고? 라고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알리사는 한숨을 쉬며 동의했습니다. 그냥 살게 놔두세요. 별장으로 가는 길은 붐비는 고속도로를 따라 이어졌고 길가에는 리자와 알렉세이가 자주 들르는 사슬릭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곳의 사슬릭은 훌륭했습니다. 료사는 미리 사슬릭 요리사에게 전화했고 그들이 도착할 때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가게 옆에 차를 세웠습니다. 앉아 있어. 내가 빨리 갔다 올게. 리사는 항상 직접 주문을 가지러 갔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차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리자가 사슬릭 요리사에게 돈을 지불하고 있을 때 그녀는 밖에서 큰 충돌 소리와 여성의 비명, 남성들의 요침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녀가 본 것이 즉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트럭이 그녀의 남편과 딸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거에 팬케이크처럼 짓눌러 놓았습니다. 누군가는 구급차와 교통경찰에 전화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옆에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트럭 운전사를 밖으로 끌어냈는데 그는 너무 취해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이해할 수 없는 눈빛으로 둘러보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리자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자동차 잔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알리사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리자는 차로 달려갔습니다. 열어주세요. 제 딸이 저 안에 있어요. 제 남편이 저 안에 있어요. 딸이 저를 부르고 있어요. 리자는 마치 꿈속에서처럼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그녀를 붙잡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떨지 않고는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찌그러진 차에서 시신을 꺼낼 때도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딸을 본 리자는 너무 무서워 라고 소리쳤고 심지어 이곳에서 식사를 하려고 멈췄던 베테랑 장거리 트럭 운전사들의 머리털까지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여자들은 울었습니다. 유료진은 승용차 승객 2명 모두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긁힌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에서 그녀는 마치 살아있는 돌 조각상 같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기계적이었습니다. 굳은 얼굴에는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둔하고 조용했습니다. 리자는 법정까지 버텼습니다. 그녀는 온 마음을 다해 가족의 살인자를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였고 동료들은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유명하고 부유한 사업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살인자가 어떻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는지. 법정에서 판결을 들었을 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자는 피고인이 자신과 닮은 젊은 여성, 아마도 여동생에게 기쁘게 안기는 것을 보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병실에서 깨어났습니다.
나이든 영환실 직원이 그녀가 눈을 뜨는 것을 보고 감사합니다. 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 가엾은 이여. 당신이 모두를 죽을 만큼 놀라게 했어요. 일주일 동안 의식을 되찾지 못했지. 오, 어쩌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제정신으로는 그런 슬픔에 미쳐버렸을 거야. 봐요. 몸이 당신의 이성을 돌봐줬네. 잠시 동안 당신을 꺼놨어. 그때 리자는 다시 딸과 남편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끙끙거리다가 조용한 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가슴에 참을 수 없는 지옥 같은 고통을 느끼며 상처 입은 암컷 늑대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좋아요. 괜찮아요. 영안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음에 돌이 나갈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에서 당신을 찢어 놓았을 거야. 이 울음소리에 간호사가 진정제를 들고 뛰어왔고 그녀에게 주사를 놓으려고 했지만 영안실 직원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울게 놔둬요. 이런 일을 조용히 견디는 것은 좋지 않아요. 보세요. 두 사람을 한꺼번에 잃었잖아요. 영안실 직원은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이 독극물을 꽂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가서 일해요. 내가 그녀를 지켜볼게요. 간호사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이든 여성이 옳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리자는 30분 후에는 흐느끼기만 했고 마침내 잠들었습니다. 타는 듯한 고통은 사라지고 영혼의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병원을 나선 리자는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살인자가 자유롭게 풀려나는 썩어빠진 시스템 속에서는 일할 수 없었습니다. 딸과 남편을 상기시키는 모든 것이 있는 아파트에서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파트를 팔고 도시의 다른 끝에 집을 샀습니다. 이웃들은 너무 호기심이 많았고 리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집요한 침입을 단호하게 중단시키고 멀리 가버리라고 말할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을 해댔습니다. 그 이후로 이웃들은 그녀를 약간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리자는 병원에서 만났던 그 영안실 직원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나이든 여성은 거리에서 그녀를 알아보고 불렀습니다. 어때요, 아가씨? 그녀는 동정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리자는 조용히 살아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영안실 직원은 손가락으로 위를 가리키며 리자를 엄하게 바라보며 위에서 더 잘 알아요. 아직 당신의 시간이 아니라는 뜻이죠. 당신을 기다리는 어떤 시련이 있다는 뜻이에요. 리자는 격분하여 저는 시련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요쳤습니다. 삶의 지혜가 있는 여성은 고개를 저으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주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일해요? 아무데도요. 그만뒀어요. 이 늪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럼 영안실 직원으로 가요. 그래도 당신에게 약간의 도움이 될 거고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리자의 심장에 쓰라리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잊을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리자는 고백했습니다. 아무와도 말하고 싶지 않고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럼 당신에게 딱 맞는 일이 있어요. 새로운 지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안실에 가세요. 아무와도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야기하고 싶다면 거기서는 대화 상대를 오랫동안 찾아야 할 거예요. 동시에 당신만 슬픔을 겪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리자는 처음에는 그런 제안에 깜짝 놀랐지만 생각 끝에 유효로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돈이 특별히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하루 종일 자신의 생각과 기억 속에 갇혀 지내는 것은 더 이상 그녀의 정신력을 고갈시키고 있었습니다. 영안실에서 1년 동안 일하면서 그녀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품위 있게 보낼 형편이 안 되어 냉장고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 친척을 기다리지 못하고 국가 비용으로 보관되는 신원 미상의 시신들, 많지 않은 남자가 실수로 죽은 것으로 오인되어 되살아난 시체, 흔치 않은 경우. 그녀의 일 중에서 아마도 가장 끔찍한 것은 아이들의 시신이었습니다. 이러한 비극들은 그녀의 마음을 찢었고
잠시 동안 자신의 고통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이웃 중 누군가가 그녀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든 알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녀에게 동정적인 조심성뿐만 아니라 빈정거림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속삭이는 모욕적인 말들, 뒤따르는 날카롭고 신랄한 문구들. 어느 날 술주정뱅이 이웃의 저속한 말에 참지 못한 리자는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영안실 탁자 위에 있게 될 때 내가 모든 해부실을 청소한 후에 그 더러운 입을 걸레로 막아버릴 거야. 현관 앞벤치에 앉아있던 할머니들은 못마땅하게 속삭였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야. 리자는 빚을 지지 않았고 조용해진 여성들을 지나쳐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그녀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근무 시간에 한 여성이 영안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리자는 그녀를 흘끗 보고는 몸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 살인자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리자는 병리학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불법 출산 중에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요. 여자들은 예 그렇게 멍청할까요? 석기 시대는 오래전에 끝났는데 당신들은 여전히 사기꾼들을 찾아다녀요. 이게 그 결과예요. 리자는 놀라서 누가 그녀를 데려왔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시체 수송차죠. 누가? 아마도 소위 의사와 간호사가 왼쪽 전화로 구급차를 부르고 주소를 말했을 거예요. 그런 다음 그들은 즉시 SIM 카드를 버리고 불법 집에서 도망쳤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시신만 있었어요. 문서도 전화기도 없었죠. 리자는 속으로 법정을 떠올리며 그때는 아직 살아있고 아름다웠던 이 여성이 오빠를 안고 부드러운 판결에 기뻐했던 것을 기억하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제가 그녀를 아는 것 같아요. 병리학자는 이런, 여기서 아는 사람을 만나는 건 드문 일인데, 라고 놀랐습니다. 그는 리자의 기억에 영원히 새겨진 그 여성의 오빠의 이름과 성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아기는 어디 있죠? 영안실 직원이 재빨리 물었습니다. 유사는 어깨를 으쓱하고 자신의 일로 돌아갔습니다. 근무가 끝났고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리자는 영안실을 나와 몸을 웅크렸습니다. 으스스한 가을 저녁은 긴 산책과 생각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것이 삶에 대한 벌, 삶의 대가인가? 리자가 계단을 뛰어내려가려 할 때 그녀는 문 옆에 놓인 큰 판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낮에는 여기에 없었습니다. 여성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고 휴대폰 손전등으로 비추며 소리쳤습니다. 상자 안에는 담요에 쌓인 갓난아기가 누워 있었어요. 이 아이가 그녀의 아기예요. 리자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들고 병리학자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병리학자는 머리를 극적이며 오늘은 정말 기적의 날이군요. 다들 우리 일이 지루하다고 말하잖아요. 라고 웃었습니다. 리자는 의사를 애원하듯 바라보며 저는 이 아이가 그녀의 아기라고 확신하지만 DNA 검사를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막을 이유가 없죠. 라고 동의하고 죽은 어머니와 아기에게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리사는 유료 실험실로 샘플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야 더 빠르고 질문도 적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기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담요에 쌓인 아기를 안고 갈 때 그녀는 술주정뱅이 이웃을 만났습니다. 그 이상하고 새로운 이웃이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낄낄 웃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서 낳았나 보지. 리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죽은 사람에게서 당신을 낳은 것 같네요. 당신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뇌가 없기 때문에 술로 뇌를 절대 녹여버릴 수 없을 거예요. 그녀는 거리의 어둠 속에서 불 켜진 현관으로 들어섰고 밝은 빛에 잠에서 깬 아기가 훌쩍거렸습니다. 3년이 하루처럼 지나갔습니다. 리자가 갓난아기가 든 상자를 발견한 그날 저녁부터 그 아기를 보면서 이중적이고 모순된 감정을 경험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의 어머니 때문에 그에 대한 혐오감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전직 변호사 동료들의 도움으로 소년을 입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별표 보그단,
바그덴, 신이 주신 자, 별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것이 그 영안실 직원이 말한 시련이었을까? 어쩌면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걸까? 그녀의 머릿속에는 질문들이 맴돌았습니다. 3살의 보그다는 영리하고 호기심이 많으며 지적이었고, 친어머니나 살인자인 삼촌과는 전혀 닮지 않았으며 매일 엄마를 기쁘게 했습니다. 리자는 온 마음을 다해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돈을 더 많이 버는 직업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전문 분야를 바꿨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직업은 별표 지적재산권 컨설턴트 별표라고 불렸습니다. 리자는 저작권, 특허, 상표 등록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일은 더 사무적이고 스트레스가 덜했지만 그녀의 법률 지식은 매우 유용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았지만 무분별하게 응석바지로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주중에는 다른 아이들처럼 유치원에 다녔고 주말에는 항상 흥미로운 공동 활동을 했습니다. 그들의 일상생활을 뒤흔들고 익숙한 세상을 뒤집어 놓은 그날, 리자는 아들과 함께 동물원에 가려고 했습니다. 소녀는 일주일 내내 사자를 꿈꿨고 리자는 그들에게 사자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날씨를 보려고 창밖을 내다본 그녀는 놀랍게도 별표 세대의 차로 이루어진 행렬, 별표 이 현관 앞에 멈춰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번째, 멈췄습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섰고 불길함을 예감한 심장이 미친 속도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이 아니야. 우리 집이 아니야. 그녀는 같은 문구를 반복하며 자신을 달랬지만 아파트 벨이 울리자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고 문지방에는 첫 번째 차에서 내린 바로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그녀를 평가하듯이 고개를 숙여 그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자베타 로마노브나 크로토버 일리제이부터 로머노브너 씨이신가요? 네, 저예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리자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남자는 집요했습니다. 들어오게 해주시겠어요? 다소 민감한 문제라 모든 이웃들이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를 들여보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루슬란 그리고리에비치 주에프입니다. 손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잠시 멈추며 그의 이름이 리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계속했습니다. 이고르 안토노프. 이 이름은 아시겠죠? 바로 이때 그는 리자가 긴장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증오가 번뜩였고 뺨은 붉은 반점으로 뒤덮였으며 그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아시는군요. 루슬라는 그녀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그는 제 아내, 전처의 오빠입니다. 리자는 이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부자, 그의 모습과 창밖의 행렬이 그가 부자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이해하지 못하며 무엇을 원하세요? 라고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가 저지른 일을 알고 있지만 즉시 알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해외에 있었습니다. 리자는 그를 도전적으로 바라보며 저에게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나요? 저는 당신의 사생활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루슬라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했습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아무도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와 처남은 항상 상호 비호감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죠. 그는 제가 성공하고 부유해졌기 때문에 저를 미워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대학에 다녔지만 그는 술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이나 제 아내를 통해서 그를 만났습니다. 만약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그는 오래전에 감옥에서 썩었을 것입니다. 그가 형기를 면제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왜 저에게 왔는지 이해가 안 돼요. 리자는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살해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보그단이 방으로 들여다볼까 봐 두려웠습니다. 아들에 대해 생각하자 그녀는 오한을 느꼈습니다. 만약 마리나가 루슬란의 아내라면 그가 그 소년의 아버지라는 뜻인가?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린 거지?
손님은 한숨을 쉬며 제발 인내심을 가지세요. 저도 이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의 4년 전에 저는 제 아내가 저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정부인 마사지사가 침묵의 대가로 돈을 요구하며 그녀를 협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서 조금씩 돈을 빼내기 시작했지만 그 남자는 너무 탐욕스러웠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그만한 돈을 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것이 말도 안 되는 부조리한 일처럼 느껴져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립탐정을 고용했고 하루 만에 아내와 정부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이 담긴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더 이상 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마사지사는 숨겨진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결국 제가 개입해야 했습니다. 아래에 있던 남자들을 보셨죠? 그 카사노바가 원본 파일뿐만 아니라 제 아내에게서 빼낸 모든 돈을 돌려줬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는 부인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혼했고 저는 곧바로 사업차 다시 해외로 나갔습니다. 집에는 더 이상 저를 기다리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더 오래 머물러야 했습니다. 저는 이번 겨울 초에 돌아왔고 그녀의 오빠가 거의 즉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완전히 술주정뱅이가 되었고 노숙자처럼 보였지만 저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가 이혼했을 때 아내는 이미 임신 중이었지만 아직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알게 된 후에는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 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모든 것을 불법적으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뭔가 잘못되었고 그녀를 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처남은 마리나가 이송된 영안실에서 전화가 왔고 여동생이라고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리자는 이 모든 것을 들으며 살아있지도 죽어있지도 않은 채로 앉아 있었고 몸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한마디도 한 동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타 씨, 제 말을 듣고 있습니까? 루슬라는 그녀의 얼굴을 염려하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지 않고 생기 없는 목소리로 계속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영안실에서 그에게 영안실 직원이 마리나를 알아봤고 그녀의 오빠도 알아봤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빨리 찾을 수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그가 두 사람의 죽음의 원인이며 아버지가 다시 그를 구해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눈밭에 얼어붙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넘어졌고 일어설 수 없었던 거죠. 불법 유사와 영안실 직원을 찾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탐정은 잘 해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이미 감옥에 있지만 그 전에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났고 그 아기를 어머니가 있던 영안실로 데려가 현관 상자에 두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구급차를 따라갔고 시신이 어디에 내려졌는지 보았습니다. 영안실로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3년 전과 같은 병리학자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려 하지 않았지만 돈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기가 정말 발견되었고 그곳에서 일하던 영안실 직원이 그를 데려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마리나를 알아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당신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고 당신에 대해 매우 좋게 말했으며 아기와 마리나의 친족 관계를 확인하는 DNA 감정서가 있다고 힌트를 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 실험실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제 샘플을 제출했습니다. 99.9% 확률로 그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리자는 주먹을 꽉 쥐며 신 목소리로 저는 당신에게 그 아이를 넘겨줄 수 없어요. 그는 제 아이예요. 제 집에서 나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루슬라는 화해하려는 듯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예, 그러십니까? 당신이 원하는 게 뭐든 돈을 드릴게요. 얼마를 말하든 드리겠습니다. 리자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열에 들뜬 것처럼 떨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뭐냐고요. 저는 제 가족이 살아있기를 원해요. 제 남편이 아침에 저를 안아주고 제 딸이 자라는 것을 보기를 원해요. 제가 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 당신은 제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유일한 이유를 빼앗아갈 수 없어요. 리자는 흐르는 눈물을 알아채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큰 목소리를 들은 보그단이 방으로 달려와 그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루슬라는 소년을 흥미롭게 바라보며 자신과의 닮은 점을 찾았습니다. 보그단아, 엄마 안 울어. 내 사랑.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리자는 그를 잡고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는 작은 손으로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들은 머리를 손님 쪽으로 돌리며 이 사람은 누구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낯선 아저씨야. 이제 가실 거야. 리자는 그 남자를 노려보았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옆에 있어. 당신도 알다시피 저는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루슬란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닥치세요. 리자는 친아버지가 아이를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 신경이 완전히 무너져 소리쳤습니다. 그는 제 아들이에요. 나가세요. 여성이 신경쇠약 직전이라는 것을 알자 루슬란은 일어섰습니다. 좋아요. 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저를 떨쳐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 전화번호를 남길게요. 진정되면 전화하세요. 모든 것을 논의합시다.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배웅하지 마세요. 그가 떠난 후에도 리자는 몇 분 동안 아들을 안고 놓아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사자에 대해 상기시켜 줄 때까지 말입니다. 리자는 항상 자신의 약속을 지켰고 세상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지금도 아들을 동물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말을 듣고 대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테이블 위에 남겨진 명함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당신이나 가버려 라고 생각하며 명함을 잡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아침에 보그단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리자는 서둘러 직장으로 갔습니다. 1시간 후 겁에 질린 보육교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그단이 의식을 잃었고 구급차로 아동병원에 이송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병원 번호를 말해주었습니다. 리자는 그곳으로 어떻게 날아갔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유사는 겁에 질린 어머니를 맞이하며 소년에게 선천성 심장결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전적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리자는 애원하듯 그를 바라보며 이것은 치료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유사는 긴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질병을 가지고 평생 살 수 있지만 누군가는 운이 덜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 심장질환이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리자는 루슬란의 말을 기억해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지. 이러한 수술은 대도시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병원에는 적합한 장비도 필요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도 없습니다. 게다가 수술 비용도 저렴하지 않고 서둘러야 합니다. 하루, 아니 몇 시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현재 그를 관찰하고 모든 검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세요. 유사는 인사를 하고 물러났고 리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병실을 들여다보았고 아들의 창백한 얼굴과 푸르스름한 입술을 보았고 보이지 않는 차가운 손이 심장을 죄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바라보며 속으로 아가야,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게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쓰레기통을 뒤졌고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꺼냈습니다. 루슬란 그리고리의 빛이 리자예요. 그는 15분 만에 그녀에게 왔습니다. 리자는 눈물로 젖은 눈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루슬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의 바지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가 회복되기만 한다면 저는 당신에게 아들을 돌려줄게요. 루슬란은 깜짝 놀라 진정하세요. 왜 이러십니까? 라며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흔들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할게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를 믿었습니다. 루슬란은 소년을 위한 헬리콥터를 마련하고 수술비를 지불했으며 아들이 깨어날 때 옆에 있을 수 있도록 리자를 위한 비행기표도 결제했습니다.
비행기에서 편안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리자는 창가에 이미 앉아있던 승객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앉아서 몸을 덜 움직이자 그가 그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습니까? 편안하세요, 리자 씨. 리자는 루슬란이 옆에 앉아 자신에게 미소 짓는 것을 보고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정말 당신이 이런 곤란한 일에 저를 혼자 두실 거라고 생각했나요? 리자는 한숨을 쉬며 이건 곤란한 일이 아니라 슬픔이에요 라고 말했지만 보그단의 아버지를 향해 고마움이 담긴 눈빛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루슬란은 호텔에 방을 예약해 두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딘가에서 쉬고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해야 할 거예요. 아이 옆에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교대할 수 있어요. 리자는 즉시 긴장했습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내뱉었던 자신의 말을 기억했지만 이제야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저는 보그단을 빼앗을 생각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 말을 절망적인 순간에 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루슬라는 고개를 돌려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리자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술은 이미 진행 중이었고 그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장요과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와 리자와 루슬란에게 곧장 걸어왔는데 그의 모습은 진지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리자는 숨을 죽이고 자신도 모르게 루슬란의 재킷 소매를 꽉 붙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잠시 집중치료실에 있다가 병실로 옮겨질 것입니다. 오늘은 쉬시고 내일 오세요. 의사는 모자를 벗고 땀을 닦고 떠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회복되었어요. 리자는 충동적으로 루슬란을 안았지만 즉시 물러나며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 뭐라도 먹으러 갈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리자는 처음에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배에서 배신적인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킥킥 웃었습니다. 자, 보세요. 몸은 항상 우리보다 똑똑해요. 루슬라는 그녀의 팔짱을 끼고 저녁 식사를 위해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카페 테이블에서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3시간 동안 이야기한 후 그들은 공통점이 꽤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리자는 루슬란이 항상 아이를 갖고 싶어 했지만 마리나가 계속해서 자신이 뚱뚱하고 못생겨질 것이라고 언급하며 미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루슬란은 영안실에서의 그녀의 일에 대해 흥미롭게 들었고 그녀가 전직 변호사였다는 것을 알고 더욱 놀랐습니다. 당신의 삶의 굴곡은 정말 대단하네요. 그는 감탄했습니다. 당신은 용감한 여성이고 꽤 무모해 보입니다. 보그다는 엄마 복이 있네요. 리자는 한숨을 쉬며 글쎄 아빠 복도 있는 것 같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함께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녀는 이미 의식을 되찾았지만 아직 약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루슬란을 바라보며 엄마, 이 사람은 누구예요? 또 그 낯선 아저씨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리자도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보그다나, 이분은 내 아빠, 루슬란이야. 아, 이제 나도 아빠랑 엄마가 생겼네. 소녀는 기뻐서 요쳤습니다. 그럼 유치원에 딤카가 자기만 아빠가 있다고 자랑하지 않겠네. 리자는 웃었고 루슬란의 눈가에 눈물이 반짝이는 것을 그녀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3주 후 매우 행복한 3사람, 즉 남자, 여자, 그리고 가운데서 엄마와 아빠의 손을 잡고 걷는 쾌활한 어린 소년이 병원을 나섰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엄지손가락 위로 버튼으로 저를 응원해 주시고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시 벨 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 모두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